우리 연구진은 5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필요한 램펜 블레이드와 코어 모듈의 실증에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출력 500파운드급, 최대 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8만 파운드급 엔진 및 그 이상의 급수까지 확장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산 엔진은 한국형 무인기 KUS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유무인 복합체계용 다목적 전투기 엔진이 드디어 실가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가 가진 기술 정책적 영향력에 따라 전투기 수출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로 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며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산 쌍발 엔진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러한 외부 요인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수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 전투기의 수출 자유도 자체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방산업계는 한국을 확실히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육상 전력 분야의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가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데 이어 KF-21까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다면 기존 시장을 지켜온 서방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공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온 미국 기업들은 향후 KF-21 수출에 기술적 제한을 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엔진은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보라매를 해외에 공급하기 위해선 한국형 엔진의 확보가 절대적인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방산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된 것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무인기용 엔진 연구와 병행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쌍발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며 총추력 약 4만 5천 파운드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설계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기 순환 구조를 적용해 효율과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KF-21을 비롯한 다음 세대 유무인 전투체계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KF-21 보라매와 KUSX 계열 무인 전투기 등 한국산 항공 무기 체계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관심을 한국 무기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 차세대 항공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엔진 국산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자 여러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연합 방산 보고서와 일부 해외 분석 기관들은 여전히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오랜 전통을 가진 군사 강국들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 엔진 제조국들과는 감히 비교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한민국의 꾸준한 축적과 노력 덕분에 군사 기술력은 단계적으로 성장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사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투기 엔진 관련 성과를 달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일보 등 일부 중국 언론 기자들은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 정체를 겪고 있지만 최근 개량형 젠 20 전투기에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부 언론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 속도를 문제 삼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40대를 운용 중인 F-35A에 장착된 F-135 엔진이 기본 추력 약 2만 8천 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 4만 4천 파운드까지 도달하는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2만 2천 파운드급 엔진 2기를 조합해 총 4만 4천 파운드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속도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비아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뛰어든 시점 자체가 매우 최근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용 터보팬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한국 항공기 개발의 핵심 엔진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산 엔진을 도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T-50 초음속 훈련기에 F404 엔진이 장착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을 축적하며 세미 램제트 기술 기반의 고성능 항공 엔진까지 독자 개발 가능한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향상 수준이 아니라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엔진 제조 능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업체 주도의 분야였던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국방연구소가 첫 국산 전투기 엔진의 화염 시험에 성공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순간 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화를 향해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항공 엔진은 크게 고바이패스와 저바이패스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타는 여객기에는 연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바이패스 엔진이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전투기는 초음속 돌파, 고기동 능력, 빠른 추력 응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넘겨받는 공기 대부분을 내부에서 압축하고 연소시키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개발 난도가 훨씬 큽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엔진 개발에 100년 넘게 투자한 나라조차 새로운 엔진을 개발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엔진도 이 어려운 저바이패스 방식이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연구진은 꾸준한 기술 축적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전투기 엔진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점진적으로 기술 장벽을 돌파해 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기 추진, 터보팬, 제트 엔진 등 다양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빠르게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한때는 면허 생산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 조립을 넘어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세대 램제트 기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적용될 세미 램제트 기반 엔진입니다. 이미 핵심 기술 검증과 주요 시험 절차가 상당 부분 완료됐으며 블레이드 구조를 최적화해 압축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은 F-16에 탑재되는 F-100 계열 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엔진 수명도 1000시간 이상 확보해 실전 운용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마저도 한국산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 한국산 무기의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무기들과 전투기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 것일까?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진화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체계적인 개발 계획과 적절한 국산화 전략을 통해 FA-50 공격기로 발전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며 KF-21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F404, F100, F414 등 다양한 전투기 엔진을 정비하고 라이선스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 덕분에 한국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자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며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조차 한국의 발전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이 그렇듯 한국은 이미 엔진 생산 라인과 제조 능력을 갖춘 상태이며 남은 것은 고급 기술력의 확보뿐입니다. 특히 항공기의 최상위 핵심 기술인 엔진 개발 분야는 전통적으로 세계 5개국이 독점해온 영역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이 어느 순간 이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KF-21 보라매에 사용될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까지 시작했습니다. F414 엔진은 현재도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 EF 슈퍼호넷에 탑재되는 엔진으로 기본 추력 약 22,000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 약 22,000파운드 이상의 고추력을 발휘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미 2만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을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소수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여전히 2만 파운드급 이상의 독자 엔진 개발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소재 기술과 내열 기술이라는 높은 기술 장벽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장 개발 난도가 높은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전투기용 제트 엔진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분야는 고온 고압 환경을 견뎌내야 하며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소 압축 팽창 과정을 극한 조건에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 기술의 정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추진 체계에서도 비롯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추진 방식은 초기 가속과 지속 순항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 기존 고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고도에서 약 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적어도 순항 시에도 실제 운용 사거리는 이보다 500km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체계를 기반으로 대함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액조세나 하풍 같은 외국산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국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장거리 고성능 미사일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의 결과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실질적 대함 미사일인 해룡입니다. 해룡은 향후 극초음속 기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특성상 해무가 짙은 환경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제약도 존재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룡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차세대 한국형 대함 미사일인 해성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터보팬 제트 엔진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순항 엔진 개발 기업 간의 기술 협력과 군사 기술 공유가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엔진 기술은 해성 미사일 개발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대함 미사일 해성은 러시아 R-95TP-300을 참고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시된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1차 시험 발사보다 한 단계 발전한 2차 발사에서는 1단 분리와 탄두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으며 이후 분리된 탄두가 극초음속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5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극초음속 순항 램제트 엔진을 직접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미사일 추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억측을 제기하며 평가절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부터 중국 둥펑 계열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까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성능과 개발 속도를 확인하면 이러한 비난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핵탄두를 운반하는 ICBM의 단계 분리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순항 속도만 해도 마하 9에 달하고 순간 최고 속력은 마하 1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ICBM급 에너지를 갖춘 무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확보한 기술 중 핵심은 약 50톤급 출력을 내는 군용 엔진을 4기 묶어 200톤급 클러스터링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단, 2단, 3단 추진체를 연속 점화해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이 갖춰야 하는 핵심 기술로 한국 역시 독자적으로 대륙간 극초음속 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 R-95 엔진에서 축적된 설계 부품 시스템 운영 경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 방산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대함 미사일의 원천 기술 일부를 이전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SS-760 로켓 엔진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해성 대함 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초기 동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국산화 압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기술 확장 과정에서 터빈 블레이드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100%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750K 엔진입니다. 750K 엔진은 단순한 대체품을 넘어서 한국형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기술은 장차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기간 이어온 연구 개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적 방공망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과 이를 위한 전용 램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기술을 공유하며 개발 중인 한국판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곧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성능을 참고해 개발된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목표 성능은 사거리 2000km 이상, 최대 속도 마하9 이상으로 분류되는 차세대 3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강력한 성능 대비 전장은 약 14m, 발사 중량은 약 20톤으로 설계되어 경량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두는 800kg에서 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가 적용되어 초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해 동해 등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을 탐지 후 단시간 내에 명중시키는 대함 미사일로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단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현무 6 시리즈로 추정되며 탄도 미사일 형식을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순간 속도 마하 15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방공망 체계로는 실질적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사일 동체에 내장된 위성 항법 장치가 비행 중 자동으로 웨이포인트를 최적화하며 목표 도달 시까지 아군 함정 및 지상 기지를 완벽하게 회피하도록 설계된 최신 항법 구조가 적용돼 전투 생존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외형부터 기존의 미사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노즈콘과 날개 구조에 적용된 세미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감소해 적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다중 데이터 링크 기능이 더해지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포화 공격 전술도 가능해졌고, 이는 적 함대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탄두 설계 역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요격탄의 파편이나 근접 신관 폭발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둔감화 장약을 적용해 목표 지역까지 살아남아 도달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물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함체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파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지상 목표뿐 아니라 중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도 단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공망을 회피하는 기동 능력도 현무 미사일의 핵심 장점입니다. 램제트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측면 흡입구 디자인 덕분에 기존 세대의 대함 미사일처럼 단순한 좌우 회피 기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대각선 등 다방향 기동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이나 고도 상승 후 급강하하는 팝업 기동 등 차세대 회피 패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적 방공 체계의 교전 회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전력 모두에서 첨단 무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으며 방산 기업들은 매년 신기록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내며 국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해에는 단 1년 동안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권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KF-X 사업이 막 추진되던 시기만 해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장기 연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스텔스 코팅 기술, RCS 감소 설계, 기체 형상 등 여러 요소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무려 9,000파운드급에서 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내용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실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국산 무인 전투기 개발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KUS 무인 전투기 같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독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린 항공우주 시스템 심포지엄에서는 국방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유인 전투기와 편대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하려면 스텔스 무장창과 고도화된 항전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언급하듯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제작 운용 방식이 필요할 정도로 개발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A사 레이더, EO-IR 체계, 전자전 장비 등 공대공 미사일 운용에 필요한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고 있으며 공대공 중장거리 미사일 역시 개발이 진행되어 향후 KUS 무인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전투기 생산 라인 관리입니다. KF-21 한 대가 KUS 세대를 조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무인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스 시스템 기반의 초정밀 생산 방식, 디지털 엔지니어링,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방형 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 생산 라인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술 성숙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을 한꺼번에 완성하려 하기보다 단계별 시험 운용과 조기 시범 적용을 통해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전 활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개발 방식은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됩니다. 특히 KF-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스텔스 설계 경험과 고도의 데이터 처리 융합 기술 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등장할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는 동일 세대의 주변국 플랫폼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방산 산업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군에서 새 무기 체계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 미사일 포탄 같은 기존 무기뿐 아니라 레이더, 센서, 전자전, 지휘 통제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산 무인 전투 플랫폼 확보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공격 헬기의 무인 운용 개념, FA-50의 무인 전투 플랫폼화 등 여러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역시 소형 정찰용 UAV부터 중형 대형급 전술 UAV, 배회탄약, 통신 중계용 무인 플랫폼까지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본격 실전 단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예정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은 단독으로 전투기 무인기 기술체계 전반을 구축한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미사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순항속도 마하 9급의 3세대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는 적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적 대함 무기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과 방산 기업들의 기술 협력을 볼 때 현무 미사일 체계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첨단 무기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의 무기들을 단기간에 구형화해버릴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 전투기는 새로운 합동 편대 운용 개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유무인 복합 비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 소식이 또 한 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새로운 성과를 공개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지와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은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수행할 한국형 무인 전투기 관련 개발 진척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앞으로 KF-21 보람의 한 대가 KUS 계열 무인기 4대를 통제하는 새로운 편대 개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도입되면 단 한 명의 조종사만으로도 대규모 전력에 준하는 유무인 복합 편대 운용이 가능해지고 한 편대가 투사할 수 있는 무장량은 기존 대비 최소 4배 이상 늘어나며 작전 반경 또한 2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이는 카이가 과거 공개한 KF-21 블록3 미래 발전안에서 핵심 요소로 설명된 개념으로 향후 한국형 유무인 전투체계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경량 스텔스 무인기 KUS-LW는 날카로운 형상과 함께 KF-21과 동일 계열의 전파흡수 소재, 전파흡수 구조를 적용해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탁월한 저피탐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목표 역시 초기형 F-35A에 준하는 수준을 1차 기준으로 설정해 그 자체로 상당히 공격적인 성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은 주변국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양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중국 군사 매체에서는 사실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 방공망으로 탐지가 어려운 기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공군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핵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미 첫 비행까지 순조롭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KUS 개발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이기도 하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KF-21과 함께 협동 임무를 수행할 신형 무인 전투기를 실제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군의 무인기 기술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이상 각종 작전형 UAV에 꾸준히 투자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제 과거와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향상됐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넘어 유럽 주요국과도 대등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